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동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시추 지역이 결정됐습니다. 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다음 달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일정에 맞춰서 관련 주제 흐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이달 FOMC 정례회의에서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둔화될 경우 통화 완화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미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경우 통화 완화 속도 둔화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6일 현지 시간 레바논에서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휴전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날 저녁 안보내각 회의 후 저녁 영상연설을 통해서 레바논에서의 휴전은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고 우리 군을 쉬게 하고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방송은 안보내각이 휴전안을 승인했다고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쇄신을 키워드로 2025년 정기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지만 재계의 반응은 다소 미온적입니다. 삼성전자의 최고 의사결정 조직으로 불리는 사업지원 TF를 비롯한 주요 보직에는 여전히 이재용 회장의 측근 또는 과거의 인물들이 보직을 받고 앉았으며 양대 사업부문과 핵심 사업부에 새로운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경제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여전히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관련한 테마가 새롭게 형성되기도 했고요. 또 그의 입에 따라서 시장의 악재로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급의 주체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거래대금 역시도 3조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이 시장의 수급은 다소 소강 중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에 재료는 많습니다. 그 재료들을 우리가 풀어가면서 시장에 관한 해답들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보시고요. 오늘 저희가 역시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코너부터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지스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뉴스들 저희가 새로운 시각으로 함께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나도 투자 자문의 이재규 본부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관한 힌트들 주실 거기 때문에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 통해서도 여러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보셔야겠죠? 마켓 쇼쇼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마켓 쇼쇼쇼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여전히 함께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 많이들 기다리고 계신데요. 저희가 그럼 일단 오늘 헤드라인부터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뉴지스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게 2016년도 기사인 것 같습니다. 네, 한중 관계 암흑기다라는 그런 기사들 나왔는데 네. 이거 보면서 저는 역시나 역사는 반복되고 경제 역사는 더더욱 반복된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죠. 네. 제가 일단 2016년도 기사를 좀 가지고 와 봤는데 지금 이제 사드 배치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에서의 그 한알령이 벌써 이렇게 오래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2016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경상북도죠. 경상북도 상주에
미국에서 이제 사드를 배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를 통해 가지고 북한 쪽에 대한 뭐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 국가에 대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제 한알령을 계속해서 지속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제 뭐 컨텐츠라든지 엔터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과거 뉴스죠. 과거 뉴스고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몇 차례 몇 년 정도를 좀 훑어봤는데 거의 매년 한알령이 해제될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기대가, 좀 나오긴 네. 하더라고요.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한알령 해제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좀 잘 보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뭐 문화부 장관끼리 미팅이 있었다라고 하죠. 회담이 있어가지고 그런 회담 이후에 한알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한알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힘들었고 관련되어 있는 업계의 변화가 굉장히 심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종목군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들이 잘 가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방산주들이 많이 밀렸는데 네. 우리가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밀릴 수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더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눌렸을 때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이 한알령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눌림목이 나올 때는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과거에는 이제 한알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지만 앞으로 이제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이제 해제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말에서 연초까지도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한알령 때문에 고생했지만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알령 해제 기대감은 계속 제기가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한중 관계가 한알령의 해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건지 관계 개선에 관한 시그널은 있는데 한알령 해제에 관한 정확한 팩트는 사실 아직 들려오지 않거든요. 네, 해제될 수 있을까요, 부장님? 저도 사실 그거는 명확하게 모르죠. 그렇죠. 사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뭐 중국에게 요청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한알령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중국에서 뭐 15일 정도 무비자로 들어오게끔 해주고서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죠. 근데 여기서 또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중국에 들어와서 뭐 소비를 좀 촉진해 달라라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인이 되면서 트럼프와 중국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해서 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와도 사이가 틀어진다라고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알령이 본격적으로 해제가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선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당시에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벌이면서 혹은 우리나라에다가 사드 배치를 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가 또 안 틀어졌었거든요. 네, 맞아요. 당시에도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이번 2기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또 한 번 중국을 때릴 가능성이 높고 이번엔 중국이 당시보다는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도 그렇게 많이 대립각을 세우진 않지 않을까. 뭐 추가적으로 이제 사드 배치도 이제 지나간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굉장히 민감했었던 거거든요. 뭐 당시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피해를 보곤 했는데 이번만큼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중국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여기까지 좀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 관련주들은 시장에 많잖아요. 어느 쪽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뭐 컨텐츠 쪽으로 봐야 될지, 엔터 쪽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예, 일단 네. 일단 과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받았던 게
화장품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기 당시에 화장품 쪽에 대한 매출 둔화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몇 년 동안 지속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기술력이 뛰어나다 보니 품질도 좋다 보니 어쨌든 뭐 북미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시장들을 개척하면서 뭐 최근에 실적이 많이 올라왔지만 당시에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한한령 해제가 되면 화장품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그건 살짝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래요? 있어요. 일단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중국향이 아니라 북미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번에 한한령 해제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좀 나왔을 때 많이 못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은 과거와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쪽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공연, 방송 그리고 이제 컨텐츠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실 엔터사들 같은 경우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중국 쪽에 대한 한한령 규제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엔터 산업들이 중국 쪽에서 좀 둔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회적으로 많은 매출을 내기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 엄청나게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워낙에 이 글로벌에서 OTT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을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돼서 중국인들도 할 수 있었던 게 많은 거죠. 과거에는 뭐 공연이라든지 앨범을 구매하는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 아티스트들을 소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기 그렇네요.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많이 호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중국이라는 시장이 어쨌든 없다가 생겨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 엔터사들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네.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게 바로 컨텐츠 쪽인데 제가 지금 엔터 기업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컨텐츠 쪽이 실제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더 커요. 물론 중국 쪽에서 불법적으로 컨텐츠를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실적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컨텐츠가 왜 가장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제 한한령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컨텐츠들 중에서 30% 정도가 중국향 매출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근데 한한령 이후에는 이 30%에서 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향으로 수출이 되고 있었던 컨텐츠가 거의 없어졌었던 수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컨텐츠주들이 어떻게 보면 한한령 해제에 따른 수혜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피해가 덜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엔터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이브인데 하이브 같은 경우도 중국향 매출이 원래 별로 없었다라고 해요. 없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는 파급력이 좀 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분위기죠. 네.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맞아요. 보고 있고 실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전 오히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컨텐츠주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우리가 이제 요 뒷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뭐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꽤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컨텐츠 쪽도 한번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컨텐츠 하니까 드는 생각이 우리가 게임 컨텐츠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판호에 관한 이슈들도 이제 게임주 받아갔었는데 한한령 해제 수혜로서 게임주는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보실까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에서 이제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네. 컨텐츠 같은 경우도 매출이 많이 줄었었고 거의 뭐 고사 직전까지 들어갔다가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OTT향으로 매출이 중국의 한한령 이전 수준을 넘어설 만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또 한 번 뭐 각자 도생을 하면서 살아난 부분들이 있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애매해요. 애매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중국에 가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거든요. 네. 매출도 엄청 크고 어쨌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중국의 판호 발급만 받으면 상황이 바뀔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기업들이 게임을
어떻게 보면 더 잘 잘 만들어요. 만들죠. 네. 더 잘 만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판호를 받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경쟁력 측면에서 조금 떨어졌겠어요. 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네. 부분이고 다만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죠. 제가 좀 살펴보니까 2024년도 들어서 우리나라 크래프톤이 연초 대비해서 60% 정도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W게임즈라는 기업이 20%가 올라왔고요. 펄어비스가 한 3%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다른 기업들은 연초 대비해서 올라온 기업이 없습니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이 많이 못 올라왔다라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신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2025년도에 넷마블도 있고요. NC소프트도 있고요. 크래프톤도 있고 신작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을 보시는 게 오히려 게임주를 볼 때는 좀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게임주보다는 게임을 이제 한알령으로 대한 모멘텀보다는 신작 모멘텀을 보시는 게 네.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알령 해제의 수혜로 우리 콘텐츠도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바로 다음 뉴지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자, 본부장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재건 관련해서 오늘 이스라엘이랑 헤즈볼라 휴전 합의에 관한 소식들 들려오면서 좀 들썩이는 움직임인데요. 그린시티에 관해서도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서 한번 해석을 좀 부탁드려볼게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네, 맞아요. 기사인데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최근에 뭐 그동안은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SY 스틸텍이라든지 뭐 SG 같은 기업들이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왔는데 최근에는 농기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그쪽도 변동성이 잘 맞아요.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이 진행이 되면 어떤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시면 이제 그린시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편하게 접근을 하시려면 스마트 시티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재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휴전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음번 타겟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가능성이 높은데 휴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많은 것들이 파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복구하는 데 있어서 어느 쪽에 자금이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자금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무엇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자금이 좀 움직이는 쪽을 본다면 스마트 시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와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시장에서는 건설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실제로는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통신망이라든지 통신 쪽.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짓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 농기계까지 이 투자 아이디어가 좀 확장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까지 생각할 필요가 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에너지 쪽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통신 장비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순전히 이제 테마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10년이란 기간이 걸릴 것이고 1,000조 정도의 규모가 있고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수혜를 어느 정도 받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나 실제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어떻게 보면 보자. 지금부터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약간 테마성을 가미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맞아요. 보였거든요. 제가 경험상 이 건설주들 있죠. 소형 건설주들, 뭐 최근에 범양 건영이라든지 남부토건 같은 기업들, 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변동성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작은 건설사들은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못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면 또 굉장히 탄력적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우리가 파생할 수 있는 종목군들, 테마성을 좀 가지고 있지만 건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확대한다라고 한다면 스마트
스마트 시티와 관련되어 있는 뭐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쪽, 전력 기기 쪽 이쪽도 보셔야 되고요. 뭐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곳이 이 교통이라고 하고 있어요. 교통 쪽이요. 교통.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철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맞아요. 변동성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추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불과 몇 달 전, 그러니까 우리가 몇 달 전부터 이 내용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근데 당시에는 못 움직였었던 기업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 뉴스가 나오면서 변동성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었던 뉴스가 다시 한번 나오는 건데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는 실체화가 있는 종목군들로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우크라이나 재건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딱 가지고 오신 뉴스를 해석을 해보면은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의 확장성을 조금 엿볼 수 있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많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통신 쪽, 교통 쪽, 그리고 뭐 에너지 관련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건설주, 농기계까지 주목을 받았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공략을 해본다면은 어떤 섹터 쪽 보는 게 좋다고 보세요, 본부장님? 저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네. 지금 제가 몇몇 기업들을 찾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재건 관련주로 이미 변동성이 좀 나왔었던 기업 중에서는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네. 제가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진성 TEC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진성 TEC 같은 경우도 중장비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하부 주행체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캐터필러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실체가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랜만에 또 이제 새 기업, 새로운 종목을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현대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우크라이나 쪽에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했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2010년도에도 진행을 했었고 유지 보수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 교통과 수송 쪽에 대한 재건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정치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기업이 나라가 어쨌든 전쟁이 일어났죠. 상대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와 친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근데 지금 실제로 우크라이나 내에서 철도 사업을 했었던 국가가 철도 사업이라든지 건설 사업을 했었던 국가가 중국과 미국 정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종전이 되고 휴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쪽에는 맡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향 매출이 많은 기업들이나 미국 쪽 기업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을 그렇네요.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철도 쪽 같은 경우도 사실 전 세계에서 중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는데 중국 쪽에다가 주지 않는다라고 주지 않을 한다면 수 있죠. 우리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테마성으로 움직였었던 기업들이 많지만 이제는 좀 실체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성 TEC 같은 경우도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못 됐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많은 힌트 얻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저희 이어서 다음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장의 두 가지 이슈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관세 폭탄 여전히 시장에 좋은 영향력이 아닌 나쁜 영향력으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시장에 관한 다양한 뉴스들 중에서 현대차증권의 악재에 관해서 그게 현대차 그룹주에 미칠 영향력들에 관해서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장의 힌트들 계속 얻어가시죠.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어제 은혜로운 섹터에서 두 남자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다라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오늘은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측 불허의 이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들이 잔뜩 긴장을 한 상황인데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사랑, 존경보다도 더 아름답다.
실제로 이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취임하는 첫날 바로 관세 폭탄을 때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요. 관세,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씩,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서 10%를 더 올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 국가를 콕콕 집은 이유가 있겠죠. 불법 이민 문제, 마약 문제, 이 세 개 국가들이 모두 다 대응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시장에서는요, 이 트럼프가 경제 외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도 이 관세를 협상용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세에 대한 각국의 반응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일단 멕시코 대통령은요, 관세를 만약에 부과하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른 관세를 부과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들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보복 관세에 대해서 좀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트럼프 1기 당시에 미국산 농축산물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이력이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었죠. 이민 문제 그리고 중국 무역 관계를 꺼내서 이 트럼프와 함께 거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전쟁의 승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진짜로 관세가 부과되게 된다면 환율로 대응할 것으로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위안화를 전략적으로 평가 절하를 해서 중국산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잘 방어한 이력이 있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보로 오늘 아침에 하나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무역대표부 대표로 제이미슨 그리어를 내정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바로 이 사진의 이 인물입니다.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요, 관세를 무기화하는 보호주의 무역을 주장하는 인물과 굉장히 친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트럼프 경제 정책의 정말 큰 핵심은 바로 관세다라는 것을 다시금 시사를 해준 이력이 되겠죠. 자, 한국 역시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굉장히 많이 얽혀 있죠. 또다시 트럼프가 이 관세라는 것을 협상 카드로 동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뒤흔든 쪽은 바로 남북 경협주가 있었겠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가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좀 조기에 빠르게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관측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은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 세 차례에 걸쳐서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최근 그의 행보도 심상치는 않습니다. 22일이었죠. 국가안보 부보좌관의 알렉스 웡을 발탁하게 됩니다. 이 웡이라는 사람은요, 과거에 대북협상 실무 쪽에서 담당을 했던 담당진이더라고요. 이 인사와 관련해서도 시장은 북미 정상외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오늘 남북 경협주 떠들썩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총이 좀 비교적 작은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과 같은 종목이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이 두 자릿수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52주 신저가를 다시금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일 공시를 했었던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이 바로 이유였어요. 2천억 원으로 뭘 하냐? 시설 자금과 채무 상환 자금 조달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측에 따르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총에 조금 있었어요. 26일 기준,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현대차증권 시가총액이 2,800억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시총에 비해서 굉장히 유증 규모가 높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유증이 진짜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신규로 상장되는 주식 수가 기존에 있는 상장 주식 수의 거의 95%에 달합니다. 굉장히 주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간이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돈이 되게 많아서 굳이 유증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입장이겠죠. 참고로 하나 알려드릴 거는요, 현대차 3분기 이익 잉여금이 61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8.4%가량 올랐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심리에 참가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
이슈까지 함께 더해지다 보니 찬바람이 불다 못해 이제는 좀 꽁꽁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트럼프 측,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X에 이런 글을 하나 씁니다. 바이든이 지금 현재 반도체 지원금 지급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다 재검토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가에서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4분기 영업이익을 하향 조정했어요. 원래 8조 1천억 원가량이었거든요. 여기에서 2천억 원을 빼서 한 7조 9천억 원가량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체질이 개선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속에 지금 삼성전자 3%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5% 넘는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상승하는 쪽도 살펴봐야겠죠. 엔터테인먼트 음원, 음반입니다. 요즘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다양한 이슈, 다양한 모멘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요, 이슈 외에도 본질적인 펀더멘털 자체가 개선되는 시작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여력 역시도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JYP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 왜냐하면 고연차, 저연차 아티스트 모두 다 골고루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JYP 매출액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라면서 목표 주가 역시도 5%가량 상향 조정했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AI 챗봇과 통신으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증권가에서 긍정의 리포트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솔직히 이 AI를 통해서 수익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좀 재평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주 골자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개별 호재도 함께 전해졌어요. AI 검색 엔진 다음 달 초에 출시를 한다라는 이야기 속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폴라리스 AI 역시도 상한가 터치한 모습이라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통신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LG U+가 2028년까지 매해 5천억 원씩 AI에 투자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 전해지면서 3%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통신 다른 종목들 역시도 4%대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실적이 또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 플러스 알파로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까지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5이슈 시간에는요, 트럼프발 한반도 지각 변동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 우선 우리 시장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이 하락 전환한 것이 좀 눈에 띕니다. 일단 본부장님께 오늘 시장에 관한 한 줄 평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한 줄 평. 네, 준비를 좀 화면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의 영향을 받고 네,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남북 경협주가 오랜만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과 1기 당시에도 3회나 회동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게 정치적인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통령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1기 때에는 무언가 경제적인 업적이라든지 자신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이런 쪽에다가 많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미국을 가장 강하게 위대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또 한 번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해요. 물론 우리가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네. 시장에서 역시 트럼프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멕시코 25% 관세 부과한다라는 얘기는 원래 있었어요. 맞아요. 원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협상력을 좀 강하게 가져가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1기 때보다는 좀 더 유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노벨 평화상이라든지 그런 걸 뭔가 좀 노린다. 상을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좀 유한 모습들을 2기 때는 맞아요.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연세도 좀 있으시고요. 평화에 이제 포커스를 네. 맞춰서. 그래서 그죠? 이제 북한 쪽에도 계속해서 이런 화해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은혜로운 섹터에서도 네.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남북 경협주 중에서 상한가에 들어갔거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대다수가 시가총액이 300억대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매매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작은 금액으로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강하게 부각이 됐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참고로 이게 네. 테마성이 맞긴 해요. 테마성이 맞긴 하지만 그래도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오늘 또 OEC를 또 열어볼 예정입니다. 본부장님 직접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사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열어주시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의 오이슈. 역시나 정상회담 조기 추진에 관한 이슈 네. 가져오셨네요. 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장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사실 시장의 관심이 뭐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네. 한다면 사실 그쪽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올해 내내 부각이 됐었던 그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2025년도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하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섹터들, 물론 이 대형 섹터들이 저는 많이 밀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하반기 경직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요 내용이 오늘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첫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과거에 몇 차례 변동성이 있었긴 나오긴 했죠. 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크게 부각이 되거나 상한가에 들어갔었던 적은 전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눌림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 쪽에 대해서 엮이면서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테마성 종목군들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이게 너무 죄송한 게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고 업황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당장에는 시장에서 어쨌든 자금이 몰리는 쪽이 그쪽이 네, 아닙니다. 맞아요. 자금이 제한되어 있고 그 자금은 일부 섹터에만 들어가고 있는데 전 눌림이 나올 땐 아까 잠깐 우리가 짚어봤었던 한알령 쪽에서는 엔터 그리고 조선주 정도를 눌림목에서는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가 이렇게 좀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쪽에는 남북 경협주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은 사실 오늘 시장에서 남북 경협주가 처음 제대로 주목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에 따른 리스크 섹터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자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남북 경협 섹터 때문에 네, 리스크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 거는 네, 굳이, 이건 좀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우리가 자금이 계속해서 쏠리고 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상반기 때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을 조심하자. 왜냐하면 이렇게 남북 경협주가 움직이다 보면 지금 상반기 때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주가의 흐름 자체가 둔화가 되죠. 그럼요. 둔화가 되기 때문에 옮겨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밀려 내려가면 쭉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뭐 AI 소프트웨어도 갑자기 변동성이 잘 나오고 맞아요. 있고요. 이렇게 남북 경협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쫓아가는 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북 경협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떻게 보면 첫날이기 때문에 대장주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전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의 핫 섹터는 당연히 남북 경협 섹터이겠죠, 예, 본부장님. 맞습니다. 여전히 계속 보셔도 된다라는 의견들 고수를 해주셨습니다. 뒤에 또 멋지게 저희가 또 해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 이 안에서 바라볼지 사실 저도 남북 경협주 찾아보면 너무 많아서요. 네. 이걸 어떻게 선별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지 어려워요, 너무나. 그러니까 예전에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네, 맞아요. 뭐 예전에는 뭐 이화전기라든지 재룡전기 같은 네. 이런 기업들도 정말 주가 흐름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대아티아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기억납니다. 철도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었고요.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그래도 좀 내재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좀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 경협주 중에도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을 말씀드려 보자면 저는 그 아난티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요 압니다. 네. 여기 이제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 되고 있는 네. 기업인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물론 작년에 잡힌 영업이익이 5천억이 넘어가요. 시가총액이 4천억짜리인데 5천억이 넘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잡히는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금강산 그 관광 특구에 리조트나 모텔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남북 경협주가 이야기 될 때마다 변동성이 좀씩 나오곤 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왔다가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눌림이 나올 때마다 공략을 해보시면 그래도 다른 기업들은 주가가 빠질 때 버티기가 좀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근데 내재 가치가 네.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말씀드려보자면 재무 기준으로 재무 기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우량한 몇 안 되는 종목 네. 중에도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배당을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주환원 쪽에 대해서도 좀 힘을 써준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남북 경협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종목 중에서는 아난티 보시는 게 그럼 어떨까 가격 하는 전략만 저희 빠르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이요. 네. 지금 아난티가 5,730원대인데 네. 주가가 이제 변동성을 좀 보인다라고 네. 한다면 목표가는 7,000원 정도. 7,000원 정도. 그러면 현재가 대비해서 1,300원이니까 약 한 25% 정도 목표 주가를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10% 정도로 네. 5,100원 선으로 말씀드려보도록 전고점이 하겠습니다. 9,200원 정도인데 일단 그 정도까지 작년에 그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 정도까지 갈 수 있겠죠. 갈 수 어. 있을 텐데 좀 이 등락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1차적으로는 7,000원대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네.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 힌트들 같이 얻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본부장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마켓 쇼쇼쇼 오늘의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증권가의 시선에서는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굉장히 유의미한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와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전략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5가지 종목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SK하이닉스 이야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 SK하이닉스에 관한 리포터가 발간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정 목표가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아니 SK하이닉스, HBM에 관해서는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하향 조정됐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정답은요 역시나 레거시 반도체에 있었습니다. 내년 영업이익이 하향 조정될 것이다라고 봤는데요. HBM에 관해서는 역시나 고성장을 나타낼 것이지만 역시나 낸드와 디램 부분에 관해서는 매출이 저조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거죠. 사실상 우리가 이 디램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에 관한 실적 부진은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반도체 산업적인 리스크들 역시나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현물 시장 살펴보니까요. 이런 기존 반도체에 관한 현물 가격 역시도 우하향 추세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에 관해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더라도 레거시 부분에 관한 부진함들이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우리가 실적은 뜯어봐야겠지만요.
SK하이닉스는 HBM에 관한 주도권은 계속 가져갑니다. 그래서 주가의 하방은 어느 정도 경직될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시선도 증권가에서는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리포트의 영향 반도체 투톱들이 받아갑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일제히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그래도 소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기존 목표가 26만 원에서 25만 원 선까지 하향됐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항공주 쪽으로도 눈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최근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는데요. LS증권에서는 제주항공에 관한 목표 주가에 관해서는 동결했지만요. 매수 의견은 계속해서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주항공과 같은 LCC 노선들은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거리 항공에 관한 경쟁은 계속 심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요. 이 LC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의 무비자에 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 제기가 됐었죠. 실제로 실적을 좀 뜯어보니까요. 관련한 운항수도 늘어갔고요. 탑승객 수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발에 관한 수혜 가져갈 수 있고 또 제주항공은 중국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매수 의견은 바이로 계속 제시를 했고요. 이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항공주에 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항공유에 관한 하락으로 항공주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상 환율이 그 이익치를 낮출 수 있다라는 리스크들도 여러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LS증권에서는요. 기존 목표가 15,000원에서 수정 목표가 15,000원으로 동결하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넷마블 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게임주 관련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리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애플의 앱마켓 수수료 인하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정말 엄청난 시나리오다라는 부분들 일단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휴대폰을 사면 자연스럽게 애플 스토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애플과 구글은요. 엄청난 수수료를 챙겨갑니다. 이유 측에서는요. 이러한 부분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애플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 게임주들, 그러니까 개발사들이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바일 비중이 많은 게임주들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비중 92%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넷마블입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상 이러한 수수료율이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게임주들 전반적인 영업이익률이 17%나 개선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애플과 구글에 납부했었던 과금이 이제는 없어진다라는 시나리오 안에서 게임주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나 좋은 흐름으로 이어져가고 있고요. 자, 원익 QNC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 부품의 일시적인 수요 감소는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일시적일 것이고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삼성전자의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부진과 함께 주가도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TSMC와 중국향에 관한 매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은 어느 정도 경직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수정 목표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41,500원에서 28,000원으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에 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힌트는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SK가스에 관한 메리츠증권의 리포트도 같이 한번 보고를 해보겠습니다. SK가스 같은 경우에는요. 천연가스 가격에 관한 상승 수혜주로 유일하게 국내 유일한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ESS 부분에 관한 매출까지도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SK가스 오늘 조금 잡음이 있었죠. 관련해서 매각설이 조금 나오면서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 나타냈었는데 역시나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다소 시끄럽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SK가스에서는 최근에 LNG선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발주를 이뤄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천연가스, 최근에 선물 시장 보니까요. 천연가스 가격도 우상향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주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저희 코인 시장으로 넘어가 봐서요. 암호화폐 시장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92,000달러 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에 관한 조정 국면들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10만 달러 못 미치는 그러한 상승폭 보여왔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큰 폭의 하락세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가 좀 시장에서는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 오래된 투자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정보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요. 코인 시장 흐름 체크해 보면 될 텐데요. 최근에 이거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쪽으로 수급 유입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400달러 선 나타내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라나 코인은 오늘 시장에선 약보합 하락 나타내고 있고요. 알트코인마다의 상승률들도 저마다 제각각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마켓캡도 축소 국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투자의 전략 잡으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코인 시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 쇼쇼쇼 1부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또 오후장 전략 계속 이어가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